현대 물리학의 물론 핵심적인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은 대중과 언론이 주목하는 글로벌 과학 스타가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예. 사실 이 사건 이후로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 세계 곳곳에서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막 러브콜이 쏟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그 아인슈타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사진이 여기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제부터는 뭐 탄탄대로겠네. 드디어 친구가 많아졌네. 예. 사진에서처럼 아인슈타인은 그 1920년 이제 그때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뭐 일본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요. 특히 이 일본 강연에는 이제 수천 명이 막 모였는데 강의를 독일어로 했대요. 그래서 일본어로 통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막 서너 시간씩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강연을 와, 들었고요. 진짜 슈퍼스타였구나. 아, 나 이런 불안해 또. 아, 너무 잘 되네. 무슨 곧 큰일 날 것 같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1년 뒤 1922년에 노벨상 이제 시상이 이루어졌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상을 받았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아직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제가 아직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광전 효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제가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제 물리학의 두 번째 혁명인데요.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 야, 근데 교수님 아인슈타인이 사실 유명해진 건 상대성 이론 때문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근데 노벨상은 광전 효과로 받게 된 거죠. 그 원래 노벨상은 그 이론이 실질적인 인류의 혜택이 되어야 돼요. 효과가 있을. 예, 그런 그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물론 되게 혁명적인 건 맞지만 이게 과연 실질적일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광전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고 양자역학이 막 지금 태동하는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실용적 가치도 충분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인정을 하면서도 혹시 생길지 모르는 논란,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한 뭔가 절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허성범 씨, 아인슈타인이 마리치에게 노벨상 타면 상금으로 위자료 준다고 했잖아요. 아, 그랬었죠. 약속 지켰나요? 지켰습니다. 다행이에요. 상금으로 약 12만 1,572 스웨덴 크로나. 그러니까 한화로 약 3억 원 정도의 상금을 받았는데요. 그걸 이제 마리치에게 다 줬고요. 이 금액이 무려 당시 교수 연봉의 10배에 달하는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10년치를 준 거 아니야? 그렇죠. 와. 하여튼 이 이후에 아인슈타인의 강연 요청은 더욱 많아지고 상대성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화제가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그 정작 그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대중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학자들조차 좀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많은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던 한 사람과 나눈 대화인데요. 뭐지?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굴지 한번 영상을 보시죠. 과학자 아닐까? 대통령?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뭐 이런 사람일 것 같은. 찰스 채플린? 네, 바로 찰리 찰스 채플린입니다. 채플린. 너무 뜻밖의 인물이에요. 네, 1931년 아인슈타인은 할리우드에서 찰리 채플린을 만났어요. 와, 당시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이제 규현 씨와 지원 씨가 한번 역할 분담을 해서 한번 읽어줘 보시죠. 당신이 하는 예술의 가장 위대한 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전 세계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명성은 더 위대하죠. 세상 누구도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모두가 존경하니까요. 아주 맞는 극단에 말이에요. 있는 사람이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네. 말이 없어도 존경받고 말이 이해 뭔데 못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존경받고. 그렇죠. 시대를 초월한 이 두 스타의 이 대화가 지금까지도 명언으로 남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젠 더 이상 과학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의 아이콘이 돼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 특히나 이 시기는 미디어가 급속히 발전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모든 기자들의 취재 대상이 돼서 와, 낫겠네. 거의 셀럽인데요, 이제? 그렇죠. 이제 정말 셀럽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그 대중의 관심을 은근히 즐겼다고. 그러니까 원래 친구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관심을 처음 받아보니까. 자,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막 승승장구해 가던 아인슈타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이고, 뭐지? 2차 대전인가? 그쯤인가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전쟁과 관련이 된 건데요. 1933년이 되면은 그때 아인슈타인이 54세가 되던 해인데요. 그때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됩니다. 아, 나치가 정권을 잡자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시작돼요. 유대인이었던 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됐을까? 도망가야지. 망명.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아인슈타인이 히틀러에 대해 남긴 글이 하나 있어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때 히틀러가 등장했다.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고 어떤 유용한 일에도 쓸모없으며 자신보다 환경과 자연의 총애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억울함으로 들끓는 자가. 누구 말하는지 딱 알겠어요. 네, 엄청 싫어했구나. 그렇죠. 사실 아인슈타인은 이 히틀러의 탄압과 폭력 이런 것에 굉장히 크게 우려를 많이 했고 자기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3월 28일 날 벨기에 도착을 했는데 미국에서 가서 도착했는데 그때 독일 여권을 반납하면서 시민권을 다시 한번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독일 국적을 버리네요. 그러면. 그렇죠. 자, 이에 대한 나치 독일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잡아와라. 잡아두는 거 아니에요? 벨기에에 있는데 어떻게 잡아와요? 암살해. 그래서 일단 독일에서는 아인슈타인이 했던 연구를 독일 정신을 해치는 위험한 사상, 물리학 연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사상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 베를린에서 아인슈타인의 책을 포함해서 여러 유대인의 작가들의 책을 다 모아서 길거리에서 불태웁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이게. 그쵸. 난 역사적인 거를 저렇게 태우는 게 너무 미개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뿐이 아니라 그 독일 내에 있었던 아인슈타인의 모든 재산과 은행 계좌를 다 압수하고 아이고. 다음에 현상금을 걸어요. 허성범 씨, 아인슈타인의 현상금은 얼마였어요? 꽤 큰 돈입니다. 5만 마르크라고 한화로 약 1억 5천만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웠겠다. 그리고 신문에까지 아인슈타인의 목에 현상금이 5만 마르크가 걸려 있다고 공표가 됐었고요. 근데 정작 아인슈타인은 그걸 보고 내 머리에 그렇게까지 큰 가치가 있는 줄은 몰랐네? 이렇게 좀 유쾌하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벨기에를 떠나서 영국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고요. 영국 도피 중의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총을 든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지켜주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무장한 경비원들이 이제 있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서 영국에 지금 왔잖아요. 네. 왔다가 이후에 이제 1933년 10월에 미국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초청을 받아서 오, 망명을 하게 되죠. 프린스턴. 당시 미국의 언론은 이 아인슈타인의 망명 소식을 정말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천재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스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과학적 업적, 나치 독일에서의 이 도망친 배경이라든가 사실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중은 정말 열렬히 아인슈타인을 환영했죠. 이야. 이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거의 연구에만 집중을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평화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정치적으로 주목받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아인슈타인이 편지를 한 통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새로운 현상은 폭탄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이전에 없던 매우 강력한 종류의 폭탄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 편지는 이제 다른 물리학자였던 레오 실라르드와 아인슈타인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보낸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벌써 딱 아시겠죠? 핵폭탄을 얘기하는 건데요. 교수님, 아인슈타인은 그럼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나요? 편지는 보냈지만 정작 아인슈타인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왜죠? 왜냐하면은 이제 프로젝트 승인 전부터 미국 육군 정보국이 아인슈타인에게 보안 인가를 내주지 않았거든요. 아예 그와의 접촉 자체를 금지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간첩인 줄 알았네. 예, 특히 아인슈타인이 갖고 있었던 그 뭔가 진보적인 성향이 있었거든요. 정치 성향이. 이 잠재적으로 이 사람은 보안 위험 인물이다라고 판단됐던 거예요. 불안했구나. 네.
어쨌든 1940년 61세의 나이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시민권을 따기는 따요. 미국인이 됐구나. 당시 이제 아인슈타인이 미국 시민권을 땄을 때 그게 큰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시기에 전 세계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지? 이 일은 아인슈타인에게도 그 이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떤 사건일지 한번 영상을 보시죠. 좀 좋아. 전후 모습이 저렇게 싹 없어진 거예요. 네. This is the record. Endless man hours of work. 와, 이거는 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1945년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제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여론이 생긴 거예요. 폭탄이 이제 투하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아인슈타인은 슬프다 하는 이 짧은 이런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와 비슷한 죄책감을 느꼈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본인은 개발한 것도 아닌데. 네. 또 한 가지 아인슈타인은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이슈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건 바로 인종차별 문제였어요. 1946년 아인슈타인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흑인 학위를 수여한 대학, 그러니까 링컨 대학교인데요. 거기를 굳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종차별이야말로 백인의 질병이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의 미국의 상황에서 이렇게 인종 문제를 거론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흑인이 받는 이런 차별이 자신이 독일에서 유대인으로서 겪었던 차별과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이외에도 그 여생을 반핵 운동에 다 바치게 되고요. 그리고 흑인 공동체하고 만나서 연대를 넓혀가고 흑인 청년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 숙박을 거부당했던 흑인 가수를 자기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 그 행동으로 인종차별에 맞서는 그런 실천가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난민이었잖아요, 사실은. 정치 난민이죠. 그러니까 난민 구호 활동에도 깊이 관여를 했었죠. 좋은 일 멋지네요. 좋은 일 많이 하셨네 마지막에.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인슈타인의 70회 생일 때인데요. 행복해 보이시네. 그때 뉴욕에 있는 미국에 온 신입 이민자들을 위한 수용소,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 어린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파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류애를 실천하는 그런, 실제로 실천했던 그런 지성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정식 문제가 하나 나갑니다. 와, 뭐에 관련된 걸까? 이 시기에 이스라엘 정부는 아인슈타인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제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주 특별해요. 아주 특별해요. 정답. 네, 기현 씨. 이제 새로 지어진 나라, 유대인의 또 나라잖아요. 유대인의 또 얼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더 정확히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어 주십시오. 거의 맞는데 대통령. 거의 맞는데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정답. 네, 자 기현 씨.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네,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952년인데 1952년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하임 바이츠만이 서거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아인슈타인에게 이제 그 다음 대통령직을 제안했던 거죠. 자, 이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답은 뭘까요? No. 네, 우리 뭐 답을 알고 있죠.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경험이 내가 없다, 부족하다. 그리고 나이도 지금 많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직책을 수행할 자신이 없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잘하셨다. 이후에 이제 1951년 3월 14일 아인슈타인의 72번째 생일인데요.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런 생일이 오자 그 엄청난 정말 그 행사들이 있었는데 생일 축하 파티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에 수많은 파파라치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 법석이었대요.
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되는 이런 촬영과 파파라치 때문에 지쳐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만하라고 좀 했지만 한 기자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어달라고 끝까지 약간 다크서클이 많이 짙어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기자에게 그 지었던 표정이 있는데 메롱 아, 이거 완전 트레이드마크죠. 네, 너무나 유명했던 바로 이 아인슈타인의 메롱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했던 이 아인슈타인은 정말 이 사진을 망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난기가 섞인 마음으로 혀를 내밀었는데 오히려 이 사진이 대중한테는 큰 인기를 이제 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자가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싸. 그렇죠. 본인도 이 사진이 너무나 마음에 이제 들었다고 그러는데 허성범 씨, 아인슈타인의 이 사진 최근에 또 화제가 됐어요? 그래? 네, 맞습니다. 이 사진에 친필 서명이 적힌 작품이 이제 경매로 올라왔었는데 세 차례나 올라왔었거든요. 2009년에는 약 1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2014년에는 약 1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올해 초였죠. 가장 최근 33만 8,63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4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와우. 자 이제 이후에 미국에서 노후를 쭉 보내던 아인슈타인은 1955년 4월에 갑작스런 복부 통증을 느끼게 돼요. 네, 통증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심해지고 그래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4월 18일이죠. 복부 대동맥류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죽자 그 소식은 전 세계로 이제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아이고야.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한 시대를 밝힌 천재의 마지막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76세로 사망.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죽음은 사실 과학계에도 충격이었고 전 세계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사실 아인슈타인의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근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아, 뇌가 도난당했던. 네,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네, 나 그게 아직도 이해야. 네, 바로 아인슈타인의 뇌가 도난당했다는 사건입니다. 아니, 누가 뇌를 훔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범인은 바로 아인슈타인의 부검을 맡은 병리학자 토마스 하비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미쳤나 봐. 토마스 하비는 사실 가족의 허락도 없이 아인슈타인의 뇌를 두 개의 뭐야. 단지에다가 방부 처리해가지고 자기 집 지하실에 보관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 그리고 저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자기가? 네, 이걸 받은 과학자들은 궁금한 그 호기심에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 그냥 평범했다. 네. 생물학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 놀랍다면 놀라운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뇌가 평균보다 가벼웠답니다. 성인 남성의 평균 뇌의 무게는 보통 1,400g 정도인데요. 아인슈타인의 뇌는 이 당시에 1,230g이라고 하는데 아니 많이 써서 좀 달았나 봐요. 머리를 하도 써가지고.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거지 제 생각에는 별로 크게 의미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도 없고요. 괜한 짓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인슈타인이 진정한 천재였다면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무엇보다 호기심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평생을